네, 타이포그래피를 배워봅시다 시간에 오셨습니다. 저는 김경원입니다. 오늘은 문자의 정렬 방법, Types of Alignment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지난 시간까지 이어서 우리가 타입 세팅, 큰 범위에서 타입 세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자간을 설정을 하고 행간도 설정을 하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다뤘는데, 우리가 이제 공간을 보는 눈을 거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문자가 어떻게 정렬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의 정렬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문자의 정렬이란 건 무엇이냐면, 타이포그래피 사전에 의하면은 글을 읽기 쉽게 맞추어 배열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정렬은 말 그대로 각각의 낱 글자를 보기 좋게 한쪽 기준에 맞춰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정렬 기준을 이제 독자들이, 보는 사람이 이해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독자가 글줄의 시작점을 찾기 쉽게 하도록 이제 의도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문자가 일정하게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 글을 읽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타이포그래피 용어 시간에 배웠듯이 로만 알파벳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베이스라인이라는 가상의 가로선이 있죠. 그래서 그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문자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배치된 글자들이 선형적으로 가로로 일정하게 이제 나열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글줄을 이제 글줄을 배열을 하는 거를 문자의 정렬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읽기 위한 텍스트라면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지켜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실험적인 그래픽 작업이 아닌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문자의 정렬을 방법을 꼭 지켜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자의 정렬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 그 판짜기라는 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드린 설명을 보면 글줄을 정리하는 것인데, 왜 문자의 정렬이라고 얘기했는지를 여기서부터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제 타이포그래피 원리 용어들이 활판 인쇄술에서 많이 넘어왔고, 과거로부터 그런 것들이 이어져서 용어로 이렇게 정착됐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활판 인쇄술하고 관련된 어떤 상황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거기서 사용하는 말 중에 이제 판짜기, 조판, 그리고 우리가 자간 행간을 조절할 때 얘기했던 타입 세팅, 이런 용어들이 흡사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을 보면 이게 이제 나팔자죠, 그죠? 나팔자를 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나팔자는 처음에는 과거에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모든 문서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일일이 필사가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복사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복사기가 있는 게 아니고 필사해서 그래서 복제해서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문자라는 것이, 그러니까 문서나 책이라는 것이 굉장한 권력의 수단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디자인사 시간 같은 데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인쇄술이 발달을 하면서 그런 문서를 용이하게 복제하는 수단으로 이제 발명이 되었는데, 거기에 큰 기여를 한 것이 이 나팔자입니다. 그래서 납을 녹여갖고 이런 글자의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녹여서 찍어내는 것을 주조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손쉽게 손가락 끝으로 타이핑을 하면 글자들이 다 이렇게 찍혀서 나오지만, 과거에는 이 작은 글자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책의 한 페이지가 되고, 모여서 책이 되고, 그리고 한 권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정보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나팔자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다, 저기 보면 저기 작게 보이는 사진에 보이는 것들이 작은 나팔자들이에요. 그래서 문선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판짜기를 할 때 이제 금속 활자를 찾아서 선택하는 거를 문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선은 필요한 문자의 크기 아니면 형태를 찾아서 모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한 페이지에 뭐 어떤 글들이 있다면은 거기에 필요한 문자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서 저렇게 나열을 하고, 그리고 글자의 크기나 정해진 대로 크기나 어떤
형태들을 하나씩 고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이고 노동력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장인 정신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인쇄를 매체를 만든다는 것, 책을 탄생시키기까지 과정이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과 힘이 많이 드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매체가 너무 급격하게 되었고 디지털화되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퇴색되어 있죠. 그래서 문선 과정을 거친 다음에 문선을 한 다음에는 이제 식자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문선이 필요한 이제 활자를 모아서 이렇게 모아놓던 그런 과정이라면, 식자는 이제 문자의 그 문장에 맞게 순서에 따라서 이 하나씩 이렇게 심어주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금속 활자를 이 판에다가 순서대로 심는 과정을 식자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식자를 하다 보면 저기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어느 순간 이제 문장이 끝줄까지 완성을 하게 되죠. 근데 그때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금속 활자가 끝나는 끝줄에 판면이 뭐 애매하게 걸쳐질 수도 있고, 저 공간에, 그러니까 저 사각 공간 안에 다 끼워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공간을 조절하고 정렬하고 다듬는 과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판을 할 때 글자를 알맞게 이렇게 벌려 놓는 그런 과정을 말하죠. 그래서 다음 글줄로 이제 둘째 줄로 내리려니까 뭐 공간이 남고, 그렇다고 부족한 저 네모 공간에 억지로 하나씩 식자를 하려니까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낱말 사이를 전체적으로 그 식자되는 그런 납활자들을 균형감 있게 그렇게 배치하는 거를 이제 배자라고 하는데, 배자는 이제 글씨를 쓰거나 인쇄할 판을 짤 때 글자를 알맞게 버려놓는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디지털 공간에서도 이 배자의 개념을 확인을 하고, 이 개념들을 통해서 우리가 문자의 정렬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자가 되면은 한 판에 어떤 이제 인쇄를 하기 위한 이 인쇄판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만들어진 이제 활판이 인쇄를 위해서 하나의 조판된 형태로 틀을 이루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잉크를 바르고 종이를 누르면은 이렇게 하나의 인쇄된 지면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와 지식이 이렇게 대량 생산이 되면서 대중화되는 순간을 우리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페이지에서 시나 소설 아니면 공문서 등 이제 유심히 보면 우리가 글의 덩어리들이 글줄을 따라서 이어지는 형태, 그러니까 그 흐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일상에서 이제 우리 일상에서 글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가 있고,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인식한다는 것, 그런 것이 이제 타이포그래피를 좀 더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이해한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판이라는 것이 한자말인데, 우리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타입 세팅이라고 해서 판짝이라는 말도 있고, 그 판짝이라는 말에서 짝이라는 이 단어를 조금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다른 용어들을 설명할 때 또 보완적으로 내용이 나오겠지만, 이제 타입 세팅의 시작이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자간과 행간, 그리고 그 간격의 공간들을 설정하는 거에서 출발을 한다면은 그 글줄의 흐름을 이제 정렬 방식에 의해서, 타입 세팅이라는 거는 정렬 방식에서 좀 더 연장선상에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다는 행위를 할 때 일상적으로 체득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나고 자라난 문화적인 배경이나 습관에 녹아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판짜기 5형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문자의 정렬 방법이 5가지가 크게 있다고 하는데, 그 5가지 정렬 방법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양끝 맞추기, 왼끝 맞추기, 가운데 맞추기, 오른쪽 맞추기, 엇갈리기. 그래서 이런 5가지 5형식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되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뭐 인디자인 프로그램뿐만이 아니고 워드 프로세서나 어떤 글을 다루는, 문자를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들에서는 이런 정렬 기준이
기본적으로는 3가지, 크게는 5가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꼭 이 5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CJ키 문자권, 그러니까 CJ키라는 거는 Chinese, Japanese, Korean이라고 해서 이제 아시아권 문자들은 세로 쓰기도 많이 했었죠. 과거에 한글도 원래는 세로 쓰기를 전제로 디자인된 그런 문자고 중국어나 일본어도 세로 쓰기를 많이 지금도 많이 조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서구화되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가로쓰기 방식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긴 하지만 문자적인 특성에 따라서 세로쓰기 방식도 있고 그리고 또는 잡지 같은 요즘에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옛날 잡지들을 보면은 이제 사진의 외곽에 따라서 글자들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표현되는 에워싸기 방식 뭐 이런 것들도 이제 5가지 오형식 이외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짜기 오형식이라는 것의 종류와 분류, 이런 분류를 하는 것은 이제 과거의 고전적인 형태와 현대적인 형태가 굉장히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고 우리의 시각 문화에서도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끝 맞추기하고 왼끝 맞추기가 우리한테는 가장 익숙한 기본 형태인데 그것도 이제 가로 읽기라는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보면은 이제 하나씩 정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첫 번째 볼 거는 이제 가운데 정렬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정렬 방법을 설정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샘플 페이지를 하나 작업을 해봤는데 많은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효과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많은 글줄을 이 들어있는 하나의 단락을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해놨단 말이죠. 근데 글줄의 시작점하고 끝점이 계속 바뀌게 되죠. 그래서 시작점하고 끝점이 바뀌게 되면 사람이 인지를 할 때, 책을 읽을 때 굉장히 피로도가 많이 느껴지거나 읽기 불편한 형태가 될 거예요. 텍스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페이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읽기 불편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서에서 아니면 어떤 소설책에서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한 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3줄에서 5줄 정도의 배열을 할 때, 정렬을 할 때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형태도 중요한데 그 가운데 정리를 할 때 문장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역삼각형 모양이나 의도하지 않게 어떤 특정한 모양이 형성이 될 때가 있는데 굉장히 불안정적인 형태로 보일 때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편하게 보이는 형태는 이렇게 라운드 가로로 라운드된 이런 원형 형태 아니면 말풍선 모양에 가까운 그런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쿼테이션 그러니까 인용글에 적합한 그런 정렬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균등 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균등하게 배치를 했다고 해서 균등 배치예요. 그리고 한글 표현으로 양끝에 텍스트를 딱 맞췄다고 해서 양끝 맞추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끝 맞추기하고 왼끝 맞추기가 있는데요. 5가지 이제 문자 정렬 오형식 중에 본문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양끝 맞추기와 왼끝 맞추기예요. 근데 이럴 때 역사적인 배경이 조금 있어요. 조금 알아두면 좋은 게 양끝 맞추기라는 거는 고전주의적인 양식. 그래서 고전주의라는 거는 형식에 있어서 지향점과 같은 건데 물리적이나 시각적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형식에서 출발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왼쪽 정렬, 좀 이따가 얘기할 왼끝 맞추기 정렬은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것보다는 시각적 효과, 심미성, 그리고 뭐 가독성을 좀 더 기능적인 거를 좀 더 가치를 뒀다던가 하는 양식에서 출발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끝 맞추기, 균등 배치에서는 동일한 판면에서 가장 많은 이제 낱 글자 수를 넣을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많은 양의 글일수록 효율적이겠죠. 경제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글자를 뭐 작게 쓰면은 한 페이지에 굉장히 많이 넣을 수 있어서 경제성이 좋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잘 읽히는 크기
그리고 안정적인 자간 행간을 타입 세팅을 했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정렬을 하는 방법에서 많은 텍스트들이 한 페이지에 효과적으로 많이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양끝 맞추기. 그래서 이렇게 딱 네모지게 되면서 옆에 이제 마진을 제외한 공간을 가득 채우면서 글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렬 방식은 잡지 아니면 뭐 신문 같은 데서는 왼쪽 정렬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래서 양끝 맞추기를 해서 하는 것을 정렬하는 것을 선호로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수를 줄일 수도 있고 뭐 페이지 수를 줄이는 거는 제작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색깔로 이렇게 하이픈이 들어간 표시가 보이시나요? 그래서 양끝 맞추기를 할 때는 하이픈을 꼭 설정을 해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도 그런 설정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뭐 문법적으로나 이제 편집 기술에서도 이렇게 한 하이픈을 넣어서 균등하게 텍스트들이 배치가 되게도 하고, 그리고 단어가 이렇게 쪼개져서 이렇게 흐름을,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 끝을 맞춘 것이 이렇게 단정하게 정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효과를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런 주의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왼쪽 정렬, 오른끝 틀리기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왼끝 맞추기 아니면 오른쪽으로 정렬하면 오른끝 맞추기, 오른쪽 정렬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왼쪽 정렬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오른끝 틀리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정렬을 저렇게 하고 아니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리듬감 있게 흘리기 한다고 해서 두 개 다 같은 말이에요. 영어적인 표현은 플러시 레프트, 그러니까 왼쪽으로 플러시 됐다, 아니면 레그드 라이트라고 해서 오른쪽으로 레그드 됐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왼끝 맞추기는 20세기 이후에 신타이포그래피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주장했던 문자 정렬 방식 중에 하나라고 뭐 역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20세기 이후에 뭐 현대주의 타이포그래피 개념에서 봤을 때는 기능적으로 뭔가 좀 더 가독성에 효과를 줘야 되고, 그리고 뭔가 경제적인 것을 우선시 둬서 꽉 채우기보다는 뭔가 미적인 다른 가치관을 추구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에 양끝 맞추기하고 시각적으로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낯글자를 판면 왼쪽을 기준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흘려드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왼끝 맞추기는 오른끝 틀리기라고도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른끝 틀리기의 이 모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따가 한글 샘플을 보면서 좀 더 얘기를 할 건데, 이렇게 왼쪽 맞추기 아니면 오른쪽 정렬을 할 때 이런 방식이 시작된 이유는, 이제 아까 앞에서 그 타입 세팅을 활판 인쇄 시대에 타입 세팅을 할 때 배자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배자를 할 때 양끝을 맞추기가 상당히 이제 어렵겠죠. 이렇게 딱 이렇게 네모지게 맞추기가 어려웠을 텐데, 그때도 효율적으로 이제 조판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문자가 하이픈으로 잘린다는 것은 눈에 거슬린다는 뜻이죠. 그 하이픈 표시가. 그래서 잘리지 않고 단어들이 온전히 다 붙어서 유지할 수 있으니까 가독성이 더 좋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글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가운데 정렬로 한글 샘플을 이렇게 넣었죠. 그래서 단어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한글도 마찬가지인데 그 양끝 맞추기가 아니면은 단어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이거는 좀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고요. 균등 배치도 한글에 나왔어요. 근데 한글의 경우에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한글은 로만 알파벳, 그러니까 라틴 알파벳, 영어와 비교해서 양끝 맞추기를 할 때 하이픈 영역의 넓이에 따라서 이제 배자할 때 영향을 좀 덜 받죠. 한글은. 왜냐하면은 알파벳은 굴줄 끝 판면에 낱말이 걸쳐질 때 음절별로 이렇게 낱말을 분리해서 하이픈이라는 것을 넣어서 처리를 하는데, 왜 하이픈을 넣냐 하면, 하이픈을 넣지 않으면 단어가 다른 뜻으로 읽힐 수도 있고 의미가 다르게 전달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픈을 넣어서 같은 단어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표시를 해줄 수 있는데, 한글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글은 언어의 한 음절이 완전히 대응되는, 그런 온전하게 한 낮자가 하나의 음절로 대응되는 그런 문자죠.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에는 자음과 모음이 이렇게 옆으로 계속 나열이 돼 있으니까 그게 끊어질 경우에 뜻이 다른 단어로 읽히거나 안 읽힐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단어라고 그래도 이렇게 하나씩 떨어져도, 낮자들이 떨어져도 한 문자가, 그러니까 모음과 자음, 뭐 받침들이 다 하나로 이제 합쳐져 있기 때문에 한 음절에서 완전히 대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렇게 하이픈을 넣지 않고 이렇게 설정을 해도 시각적으로 읽는 데 지장이 없고, 가독하는데 하이픈 기호가 없어도 가득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상에서는 하이픈이라는 옵션을 넣어서 적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이픈 표시는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양끝 맞추기를 했을 때 딱 이렇게 사각형을 정갈하게 단정하게 이룰 수 있는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만약에 하이픈을 넣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단어들이 쪼개지게 설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왼쪽을 정렬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지금 보이신 것처럼 이런 형태가 생기는데, 왼쪽 정렬, 오른끝 틀리기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른끝 틀리기의 형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리듬감이 있는 요 자연스럽게 오른쪽에 흘러내려야 되는데, 요 리듬감이 시각적으로 단어가 끊어지면, 일단 1차적으로는 단어가 쪼개져 있으니까 왼쪽 정렬을 하는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형태가, 오른끝 틀린 형태가 굉장히 불편한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가 빠진 어떤 형태처럼, 뭔가 아니면 타입 세팅을 하다가 실수한 형태처럼 미세한 공간들이 이렇게 차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왼쪽 정리를 할 때는 반드시 하이픈 설정, 그러니까 프로그램 상에서는 하이픈 설정, 그러니까 단어가 떨어지지 않도록 설정을 해줘서 이 오른 흘리기의 형태가 아주 리드미컬하게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게 해주면 가장 좋고요. 이렇게 선을 그어봐도 이 공간들이 일정하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흘림의 형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흘림의 형태를 만드는 게 처음에 할 때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흘림의 형태가 너무 과도하게 생겨나거나, 아니면 그 차이가 너무 적어도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처럼 단어가 쪼개지게 되면 그 차이가 너무 적어서 시각적으로 어색해 보이는 거고, 지금처럼 상대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타입 세팅이 되어 있을 때에, 그쵸? 왼쪽 정렬에서 오른끝 틀리기가 자연스럽게 설정이 되어 있을 때 리듬감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규칙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슷한 글줄의 길이가 세 줄 이상 연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리듬감이 있다고 보여줘요. 그러니까 패턴이나 그러니까 리듬감이 있다는 것은 일정한 패턴이 보이지 않으면서 강약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말하니까, 세 줄이 뭐 연속적으로 같은 길이를 나타난다면은 어색하다고 인지할 수 있는 거고, 그 규칙이 보이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흘러져 내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글줄의 길이에서 전체 길이의 4배수로 나눴을 때 4분의 1보다 적거나 더 길면, 그러면은 이제 그 범주 사이에서, 그러니까 글줄의 길이의 4분의 1 정도의 크기 사이에서 길거나 좁은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할 수 있으면은 가장 자연스러운 오른끝 틀리기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하는 튜토리얼 시간에 좀 더 다뤄보면서 실질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른쪽 정렬을 할 때는, 오른쪽 정렬을 가장 많이 안 쓰는 이유는, 안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습관을, 가독 습관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그래서 시작하는 점, 그러니까 첫 줄, 한 줄에서 첫 줄이 되는 단서가 계속 이 문장, 이 단락 같은 경우는 계속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점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읽기가 불편한 거죠.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좀 더 이렇게
친절하게 디자인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읽히기만 하면 되는 것인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잘 읽힐 수 있도록 사람들이 수없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디자이너들이 계속 어떤 상황을 고민을 하면서 발전되어 온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런 정렬 방식이 이제 경우의 수를 따져서 이렇게 생겨나 있는 건 있기는 하지만 디자인적인 특정한 의도가 있지 않는다면은 기본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정렬 방식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는 내용은 일반적인 문자 정렬 이외에 우리가 기능적으로 좀 더 알아두면 좋은 그런 것들인데, 디자인을 할 때 조금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디자인을 하면 대부분의 글자를 다루는 프로그램에서는 텍스트 박스가 이렇게 생기죠. 워드 프로세서에서도 텍스트 박스를 만들 수도 있고, 인디자인이나 파워포인트 이런 프로그램도 글을 넣으려면 텍스트 박스를 만드는데, 텍스트 박스 안에 이렇게 글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대부분은 위쪽 정렬이 돼 있는데 그 박스 안에서 가운데 정렬을 하거나 아래 정렬을 하게 설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균등 배치, 그러니까 수직 균등 배치라는 옵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자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간을, 네모박스처럼 공간을 정해놓고 그 공간 안에서 그러니까 문자들이 위아래로 균등하게 정렬이 되는 거. 그래서 박스를 줄이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글줄의 간격이 줄어들고, 박스 크기를 넓히면 글줄의 간격이 이제 넓어지겠죠. 꽉 채워서 위아래로 수직으로 균등 배치하는 방식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문자의 정렬 방법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 문자의 정렬이란 게 앞에서 이렇게 정의해서 얘기했듯이 글을 읽기 쉽게 맞춰서 배열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배열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나팔자 시대, 그러니까 활판 인쇄의 그런 방식을 순서를 우리가 보면서 한번 파악을 해봤죠. 그래서 조판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 타입 세팅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나팔자 시대 때는 그 판을 하나 짠다는 의미에서 조판이라는 말이 시작이 됐고, 이 타입 세팅, 조판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디지털 환경에서도 문자들을 설정을 할 때 사용되는 말이 되었죠. 그래서 이 타입 세팅을 할 때 문자의 정렬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문자의 정렬을 할 때 배자라는 개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설명을 통해서,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문자 정렬이라는 게 각각의 낱글자를 보기 좋게 한쪽으로 맞추고 기준에 맞춰서 정리하고 정렬을 하는 건데, 독자들이 글줄의 시작점을 쉽게 찾기 위해서 찾을 수 있도록 디자이너가 미리 단서를 제공해주고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울 단락 설정에서는 좀 더 여러 가지 디자인에서 적용하고 활용할 만한 다양한 방법들을 배우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렬을 한다는 것은 문자 이제 타입 세팅의 큰 범위의 타입 세팅의 개념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실험적인 타이포그래피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런 원리들을 좀 더 익히고 보는 눈을 조금 키워나가면은 우리가 이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고민되고 발전되어 온 이런 텍스트와 관련된 시각 문화를 좀 더 잘 알고 좀 더 잘 설명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자의 정렬 방법에 대한 오늘 타이포그래피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